자, 다음 주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3주 지났습니다. 3주 지나고 있는데요. 방향성과 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했는데요. 두 분의 평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철학 청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었다. 본인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선정되는 국정과제가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시도의 업무를 하는 것과 국가의 과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90% 이상을 수행하겠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은 좀 됩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의 보고를 그렇게 보고해갖고 되겠느냐 다시 준비해서 보고해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압박도 하고 장악력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현재의 진행 과정을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우리가 지금 저성장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국민의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국정과제 선정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도 대구 경북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종의 이제 동거내각이라 그래서 전 정권, 다른 정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임명한 강요, 정무직들의 장관들과 지금 대통령이 함께 일하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야인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광경인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이게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좀 출발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던 정권의 장관들과 뭐 하루 이틀이든 지금 아마 한두 달 길면 세 달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해봄으로써 굉장히 정치적인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뭐 적이지만 오히려 배울 것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이제 축이 그건 그렇고 현 내각 동고 내각은 그런 대로 가동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과제를 선정하잖아요. 그건 아마 일종의 제가 보니까 이미 장악력, 내 정권이다. 우리가 원하는 철학들을 대한민국 이 실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경제, 정치 전반에 투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혁 드라이브를 앞으로 좀 예고하는 것이다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좀 솔직히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기본소득이라든가 분배 이런 측면의 정치 철학을 조금 감추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자신들이 원래 원했던 정치 철학, 경제적인 정책의 근본 논리 이런 부분을 좀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이게 진보로 갈지 아니면 우리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만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1호 법안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법 의결한 겁니다. 특검팀 인선도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3대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 저는 좀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우선 내란 부분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적인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쿠데타를 이렇게 뭐든 해서 일으켰는데 정변이 실패했잖아요. 뭐 그 사람을 나중에 뭐 감옥 보내다 있겠지만 민주적인 사회라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국민이 지적하고 새로운 국민적인 의사 그러니까 선거가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민주적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국민적인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을 정치적으로 자꾸 그거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법무부 산하 모든 검찰 그 수사기관을 내 손아귀에 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소나기라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거를 뭐 특검을 해서 다시 기존 공조직 있고 사조직 비슷한 법률에 의한 특별 검사도 있고 이게 뭐 양쪽이 뭐 돌아가는 약간 기형적인 그런 구조 이런 것은 결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대통령으로 정권을 잡아버렸으면은 그냥 특검은 우리가 취소해버리는 범죄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해서 공수처든 경찰 수사본부든 검찰 특별본부도 있잖아요. 뭐 온갖 본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또 특히 그 내란의 그 계엄령 이후에 어떤 어지러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거의 내가 공을 세우겠다고 달려든 상황이에요. 이걸 뭐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권력이 넘어가고 있으니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조직의 논리든 개인의 논리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썩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상병 특검은 특히 좀 유감이에요. 이게 물론 유가족의 아픈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 사건이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분이 좀 고리라고도 들리는데 이 사안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2년째 이상 그 국민적인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인가 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 그게 문제였던가 하는 부분은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세 가지의 특검법이 동시에 그 통과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특검을 통하면 시기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정과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란과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특검법을 통해서 하면은 이 시기를 압축해서 빨리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는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길게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에도 한 적이 있긴 한데 국민추천제 가동하기도 했는데 새 정부 인선 과정, 그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사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인사를 하실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토사구팽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란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물과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토사구팽이죠.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중에 이렇게 상당히 친위 부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짜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강훈식 그 비서실장을 앉히는 거나 우상호 민정수석, 정부수석 그것도 상당히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여러 그 관료들도 그 경제 관료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 김용범 신뢰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추천제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상당히 지혜롭게 현재의 그 본인이 처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사실은 우리 수도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인재 등록이라는 것이 한 8, 90%가 거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대구 뭐 거양 까마귀라 그러지만 여기서 뭐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는 사람을 우리로 치는 것인데
지역적인 소외가 분명히 이 정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향 분들이 많이 관계 있고 장차관을 하고 대통령실에 있어서 지역의 이득을 더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역에 토착 TK를 할까? 이런 분들을 대구에서 많이 살던 사람, 광주에 많이 있으신 분들, 부산에서 거의 뭐 다른 경제든 언론이든 아니면은 학계에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과감하게 등용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은 좀 그런 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뭐 대구에 계시던 분을 등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야 이게 우리가 좀 그 국토 전체, 나라 전체가 서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좀 뛰어넘고 국가의 그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인재 등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을 보면 국가 균형 발전, 행정 수도 이전 이런 파격적인 지방 중심의 사고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거점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와 삶이 지방에 대한 이해가 아주 두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가 지방이라고 하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완전히 수도권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정치 활동을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분이 지방 인재나 지방화 전략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가라는 우려는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TK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과 문호를 열고 소통하고 그리고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근 원내대표 TK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로 치러진 이 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 그리고 이 선거 결과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은 좀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최근에 여론조사 뭐 한두 개 여론조사지만 21%까지 내려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6%고 물론 정권 교체기고 정권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뭐 박수 쳐주는 시기니까 이런 통계치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좀 두려워요. 우리 아직 그래도 21%나 되네. 뭐 이렇게 본다든가. 야당이 됐으니 우리는 그냥 뭐 좀 쉴까? 뭐 이런 부분. 또 국회의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국회의원 총선이 3년 남았다. 뭐 3년 동안 뭐 아직 시간 긴데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 있을 때 같이 국회의원을 선거한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방송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 배째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위험하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특검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식의 방식, 예를 들면 특검을 하지 말아야 이런 방식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당의 그 대통령이 그런 일을 벌인 마당에 파면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좀 엄중함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때는 선거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돌이켜보니 또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당론을 처리하고 새롭게 국민한테 사과하자는 것이 그게 뭘 어려울까요? 역사적인 평가가 남을 텐데 이게 물론 큰 역사적인 평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장 짧고 긴 그런 평가를 본다면은 그것이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신 작업. 선거 때는 선거 득표 전략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기왕 뭐 5개 혁신 비대위원장이 5개 안을 내놨는데 뭐 5개를 다 들어주지 않더라도 몇 개를 들어주는 신용이라 하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김용태 위원장을 뭐 좀 중심으로 해서는 혁신위를 만들고 좀 이렇게 잘 바꾼다는 지금 인상 그런 것들이 국민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 지금 그렇지 못하는 좀 형국이라 조금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왜 저러나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얼마나 앞으로 잘하려고 저러는지 뭐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상당 기간 큰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그 이유는 지난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는 저 정당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그 존립하기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계속 거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진전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 당내의 의사결정의 기능과 구조가 없는 정당입니다. 여야가 협의를 해도 협의사항을 당 안에 가져가면 늘 번복이 돼요. 근데 그게 의원들이 논의해서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사항을 당 외에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을 얘기할 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박심, 윤심, 이것이 국민의힘을 결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정당이 이런 작동 원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국민의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TK의 유권자들이 소위 선거 치료라는 걸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고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선거를 통한 치료인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해도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거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것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선결과제다. 이것만은 좀 고쳐야지 그리고 개선해야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수 정당,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두 분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보수적이죠. 필드에 좀 약해요. 이론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반듯한 뭐 몸가짐 이런 것은 좋은데 좀 우리가 정치를 민생 현장, 시민의 일상 이런 것에 바탕이 되어서 좋은 정책, 좋은 정치 철학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관료화된 느낌, 뭐 검사 출신, 변호사, 고위 공무원, 뭐 이렇게 교수 이렇게 와서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그런 당이다 하는 인상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좀 더 필드로 많이 좀 나가고 좀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잡초처럼 성장한 정치인들도 국민의힘 당내에 좀 많이 있었으면 그 당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작은 소망이라 그럴까? 이 대구 경북 내에서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정치인과 토론을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안 나와요. 제발 좀 나와서 두드려 맞을 거 맞고 국민들 앞에서 대화를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성도 있고 저는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월간 정치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3주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정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민심, 국민의힘의 과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